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또 맨하탄이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무허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어제하고 저녁이지 극과 극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잠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 중부에서 대학교에서 파이낸스를 가르치고 있는 전철희라고 합니다. 그 정 교수님은 이제 파이낸스, 우리로 치면 이제 재무학을 하신 거죠? 네. 재무학을 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는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대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학이 기본 베이스이고 또 이제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을 위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그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없거나 또 이익을 만들지 않거나 이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내재 가치가 없다고 그렇죠. 말을 하는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계기로 지혜 족보를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마음껏 길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오게 안 지혜 족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앞부분을 좀 짧게 설명하면 제가 한 2017년에 한국에서 코인이 유행할 때 저도 그런 거에 혹해서 투자에 혹해서 이제 좀 알트코인들을 좀 샀다가 많이 물리고 그렇지만 이 코인에 대한 그런 정신에 대한 그런 확신은 있어서 시장을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장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원금도 이제 회복되는 수준 이러는 와중에 이제 점차 다른 코인들에 제가 꽂혔던 코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리플에 제가 꽂혀가지고 네, 제가 나름 리플에서는 거의 어태민 수준으로 어태민 작가님 수준으로 나름 명망 있는 편이라고 제가 자평은 합니다. 저기 존버 스피릿이라고 코인판에서 한동안 존버 스피릿이라고 좀 활동을 좀 했고요. 뭘로? 페이스북이나 뭐 코인판이라는 코인판.com 초창기에 거기에서 DC 같은 느낌으로 지금도 많이 하는데 2단의 개수가 오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리플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 이던, 비트는 인정했어요. 그 대장이라는 걸로 인정했는데 이던은 정말 지급도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많이 물리고 또 제가 투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이상한 코인에 비중을 많이 두고 가다가 이제 좀 원금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는 나름 공부를 다 마친 것 같고 이제 비트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비트 소식을 또 접하게 되는 거죠. 비트가 원래부터 괜찮은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괜찮은 투자 수단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영상을 몇 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제가 고민하고 비트코인의 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멘션에서 잘 풀어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정기의 금융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한테 아주 정말 뒤통수를 팡 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괜찮은 상당히 저평가된 좋은 투자 수단이다 해서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현상 이런 것까지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할 것 같고 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비트 맥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디멘션에는 비트 이거를 좀 일찍부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 리플에서 배신했구나라고 들을 정도로 제가 리플을 빠였는데 이렇게 또 바뀐 걸 또 인정을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 교수님한테 기대했던 인터뷰가 아니어서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저는 재무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경제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한테 너무 다행이기 때문에 영상에 다 풀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 학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했냐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코인충을 제가 불렀네요. 가운데로 네, 오세요. 네. 제가 특별히 사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진짜 특이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중간 제가 다 자를 수 있으니까 얼굴 나오죠? 원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워낙에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예술 쪽에서 일을 하세요. 특히 이제 예술 쪽이라면 우리 백찬님 같은 그런 음악 쪽이 아니라 시각 예술이죠. 네, 화가요. 그렇죠. 네.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그림 그리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사실은 좀 쇼크를 먹었어요. 처음으로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아, 진짜 농담이고요. 이거는 경제학이 일종의 아트라는 표현을 해서 저는 그냥 경제학이 아트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아닙니다. 네, 말씀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경제학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언어로 표현된 미학책 같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고민하게 된 것도 네. 비트코인이 이런저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예,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하는 이 예술이 다음 단계로 분명히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다음 단계의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트코인이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다가 2017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가 한 재작년 말인가? 오태민 선생님 오태민 선생님 유튜브에서 지중해 전쟁 그거 보고 다 보다가 찾아가지고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술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어떤 무슨 객관적인 가치라든가 미적 가치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잡아서 작업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지 굉장히 까다로워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경제학도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우리 오리너구리님 이해되세요? 어렴풋이 공감이 살짝 가려고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질문이 막 많이 생기는데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죠? 저도 아까 낮에 그래가지고 햇빛 안에서 쇼크를 좀 먹었어요. 본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쇼크를 먹은 건데 혹시 본인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재무학을 전공하신 우리 박사님하고 비트코인 공부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만약에 미술품을 비교하라 그러면 딱 우리 통하는 게 있어, 그죠? 어떻게? 뭐가 통하죠?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게 통하는데, 우리. 그림이나 이런 도자기, 미술 이런 거는요, 보통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쪽으로 많이 쓰이죠. 네. 수단이에요. 세금 해칭 수단. 맞아요. 그거는 이제 부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치를 감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장부, 우리가 화폐는 장부인데, 장부에 이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물론
매출이 일어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냥 그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매출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비용 빼서 세금 내면 되는 건데 한 번 냈던 세금에 대해서 두 번째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보유세 같은 게 그런 건데 그런 걸 해지할 때 이제 그 미술품 사용하죠, 교수님.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 관련에서 안 다르세요? 그 그림의 가격이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른 필드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렇게들 사용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제가 이게 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필드 맞는데 약간 다르면 말하기를 되게 겁내하세요. 왜냐면 저처럼 막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인정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비슷한데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그 조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박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아마 지도 교수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많이 그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비트코인을 깨닫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자기나 그 오늘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봤지만 그런 모네의 그 해바라기 같은 거는 그 고고의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네. 고유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대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1비트코인, 1비트코인. 아, 그렇게요? 아, 네, 예. 대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 대청봉 코인처럼 네. 처음에 그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과세 당국에 노출되지 않으면 네. 그 다음부터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트잖아요. 그래서 안 튼 거예요? 아니, 아트랑 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거의 교집합이 굉장히 많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냥 아트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재테크 측면에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라는 속성 자체가 예, 아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술품하고 돈이라는 속성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예. 그냥 돈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그 중성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중성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더 교환 가치로, 교환의 어떤 매개체로 쓰이는 거고, 그림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떤 가치를 홀딩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네,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막 돈처럼 돌아다니진 않겠죠, 얘가. 그렇지만, 얘도 있죠, 뭔가. 돈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돈이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디벨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제가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비트코인이 제가 보기엔 돈이 먼저 차원을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지금 종이 돈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돈이 이건 약간 제가 보고 있는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인간의 의식이 계속 차원 변화를 하면서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렇게 해왔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무슨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 뭐 상징물로 대체가 되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결국 완벽한 화폐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추상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술도 제가 보기에는 예술도 그렇게 가야 되는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술이라는 게 원래 추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게 뭔가 또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추상화된다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게 보이는 게 됐건 보이지 않는 것이 됐건 어쨌건 그걸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갔다고 좀 봐져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연구를 좀 하면 굉장히 많은 좀 이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아까 대화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책이 한국에서는 절판이 됐는데 이제 곧 나와요. 그 출판사에서 다시 판권을 얘기해서 번역은 다시 하지 않고 이제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추천의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오는 대로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그 원문으로 읽으셨죠. 예. 한 20페이지 읽다가 뭔가 띵 와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까 네, 저한테 네, 네.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그 장면, 그게 무슨 구절이었냐면, 뭐지, 이거. 프로퍼티? 뭐 자본? 그러니까 저기 그 전에, 포멀 커뮤니스트 어떤 나라들하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 얘네들이,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뭔가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도덕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게으르다거나 얘들이 아무튼 뭐 머리가 나쁘다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프로퍼티 로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미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프로퍼티 로라는 게 표상체계잖아요. 표상체계라고. 표상체계. 리프레젠테이셔널 시스템이라고 써있잖아요. 표상체계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그냥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거잖아요.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생산되는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프로퍼티 로라는 새로운 표상 체계로 그 주인을 이어주면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그걸 전 장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장부구나. 네. 그렇게 장부를 만들어주면 그게 이 메타화된 세계에서 그렇죠.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 물질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오면서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교환이 되면서. 나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또 이제 느꼈던 게 이래서 작가들이 가난하구나. 이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티스트들이 이 원시 농업 경제 체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공산주의 사회였던 그 사회의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하고 똑같이 작가들 역시 힘들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 내다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부자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아트를 하는데. 알아요. 예. 왜 그런지 저작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작권이요. 네, 저작권이죠. 네, 저작권의 기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특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작업을 해도 자기 작업을 은행에 맡기고 담보대출을 얻지 못하거든요. 피카소 정도 돼야 할까 말까 해주겠죠. 피카소 정도 되면.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작가들이 담보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신용이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그 비트코인 이게 그 프로퍼티 로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해석돼야 될 디테일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많은데 어쨌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메타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메타화 시켜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비트코인에서는 됐다는 거죠. 됐죠. 네. 됐죠. 비트코인에서는 그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을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겠다. 전환해 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NFT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NFT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1대1 대응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복잡한 게 있는 게 예술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플레이션이요. 작품의 가치.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가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트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표상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NFT는 가치를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NFT는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완전히 결국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의 거의 아버지는 말셀 듀샹이에요. 듀샹이 샘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작가가 예술이라고 주장하면
예술이 되는 걸로 됐어요. 그게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그쵸, 그거죠. 예. 20세기 초인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단멸의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 단멸의 오류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현상이 쭉 온 거라고 봐요. 뒷시장이. 복잡로 해서 단멸의 오류가 뭔지 설명해 단멸의 오류. 저도 이거 무슨 어디 불교 쪽에서 본 건데, 이게 일자와 다자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주의 오류와 단멸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상주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일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절대적 진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오류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르면은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류고, 하나의 절대의 진리가 있다는 것도 오류지만, 모든 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또 오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르셀 듀샹이 그 샘이라는 작품은 단멸의 오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NFT는 결국에는 제가 보는 거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모든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서 좋은 점은 모든 다양한 표현들이 무수하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양함을 보면서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것까지는 어떤 그 인식의 발달의 프로세스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이게 유용한 어떤 필요악 같은 어떤 시기라고, 혼돈의 시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정리할 때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양함들에 대해서 계층과 계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질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NFT는 그 질서를 만들지 않고 그걸 더 완전히 그 해체가 된 구덩이에서 그 먼지들까지도 다 NFT를 붙여가지고 예술화 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단멸의 오류의 끝판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붕괴되겠죠. 그러다가.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끝판왕이 NFT라고 보여져요. 그거 제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정리하려고 해요. 같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작품의 작품 개수의 인플레이션. 작품 개수의, 아니요, 작품 가치요. 네. 결국에는 이 작품의 가치라고 하는 걸 못 잡았다 이거죠. 작품의 가치를 정리를 하진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들이 원시 농업 경제 사회에서 사는 그 작품 하나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먹고 이렇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돼가지고 그것 자체를 해서 생산을 다른 종류의 것들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약간 경제학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 우리가 미술계에 들어올 어떻게 보면 제한된 가치 내에서 아주 다양한 작품들의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각각이 들어갈 가치의 저기는 단위는 작아져서 그런 굉장히 큰 문제에 도달했다. 어떻게 보면 작품 좀 개수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듣는 게 조금 흔하게 되실 것 같아요. 개수의 인플레이션은 개수라고 좀 너무 하려고 하긴 한데. 네, 그거보다 어떤 좀 더 정신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아무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이 메트로폴리탄도 가서 보시고 현대미술도 아시겠지만 그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보지 않잖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내가 좋아. 그냥 내가 싫어도 있고 이건 유명한 그림이래 하는 어떤 그 또 외부 내러티브가 덮어 씌워져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가치를 형성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색형 자체에 논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 자체가 왜냐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이라는 게 가시화될 때는 색채와 형태를 입으면서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색채와 형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색채와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움직이는 어떤 작동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현현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형상의 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잘 조합을 하면 이 정신적인 가치를 꿰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라는 부분은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해 못하고 있는지 한참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정부학 교수님하고 네. 이제 그
예술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비트코인하고 가치라는 그 제가 이제 왜 안 자르고 놔뒀냐면 편집 안 할 건데 아니, 하세요. 아니 쓰고 있는 가치의 개념이 다 달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가치 개념이 달라요. 가치 개념이 좀 다른 게 같은 단어 쓰고 있는데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분이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다른 건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해보세요. 그 돈의 가치가 희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의 조건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그 희소성이 있으니까 또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없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가 주제 사실이라고 미세스가 말을 했잖아요. 주제에 대해 중요하죠. 네, 주제 사실이라는 거. 결국에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돈으로서 가치를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피카소예요. 그렇죠. 그게 피카소죠. 네, 그게 피카소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또 벗어나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게 근데 희소성이고 미세스가 그 주제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치 자체가 정신적인 의식 자체에 우리가 어떤 의식하는 것, 관념의 세계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가 지금은 그냥 주주의 사실이라는 어떤 단어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제 살고 있지만 이게 더 디벨롭이 돼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술에서는 이게 혹시 그 희귀성과 이게 주제 사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하고 만나게 되는 어떤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제가 아직 경제학 공부가 덜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종류의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보케블러리가 굉장히 미국에서 사시는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시는 건 맞는 거죠? 미국에서 온 저 지금 2020년 후반에 왔어요. 그러시구나. 하여튼 쓰고 있는 보케블러리가 한국어 보케블러리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정신 하나도 없는데 가치를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대답이 있어요. 제목에서 가치가 뭐죠? 그 상품의 가치가 프로덕트의 가치가 재무학에서 말하는 가치라는 거는 가장 쉽게 말하면 미래 현금 흐름에 현재의 대입 미래 캐시에 어떤 게 미래 캐시를 퓨처에 현금을 저녁에 생산하면 그거에 현재 밸류가 얼마인지 개인이 판단해서 그거를 개인이 판단해서 각각 개인마다 그 밸류들을 다 다를 텐데 그걸 마켓에 내놓으면 그게 하나로 환원되는 그거를 가치라고 저 동네 분들은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그 인풋이 아웃풋이 인풋보다 커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치라고 불러요. 저 동네 분들.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아요. 컸을 때, 컸을 때, 그렇게 말하면 그 부가가치라는 말씀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걸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치라고 불러요. 예. 저 동네 분들은. 물론 이제 반도체를 만드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다르겠죠. 근데 우리 동네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화폐를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 가치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에서 정통파 경제학자들이 쓰는 단어를 그냥 써요. 우리는 그냥 인트리스 밸류라는 건 없고 시장에서 좌우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NFT라는 것이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못 따라갔는데 NFT가 포스트 모던의 끝판왕이라는 말 제가 못 따라갔는데 NFT가 미술품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음악에서는 만들어냈던 그 저작권이라는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통용될 수 있을 때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서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가치는 있는데 이 가치를 누군가에게 귀속시킬 수가 없으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귀속을 시킬 수 있으면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저작권은 귀속을 시켜주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쓰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미술 쪽에서는 귀속을 잘 못 시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미술에는 지금 가치가 없어요. 가치에 대해서 지금 거의 그냥 빅 물음표만 있을 뿐이고요. 거기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돈처럼 그냥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렇죠. 그림 그걸 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맞아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 정해지는 건데 인트리식 밸류는 잊어라 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NFT가 네. 하는 역할이 네. 그 자본의 미스터리에도 나오지만 소유권이 확실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으면서 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귀속을 시킬 수가 있고 객관성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 모여서 평균이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건 객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갖는다는 말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모네 해바라기의 가치는 100억인데 시장에서 10억이야. 자, 고호의 해바라기. 고호 해바라기. 네. 모네가 있던데. 모네도 해바라기 그렸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해바라기는 항상 고호라서 왜? 네.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네. 고호로 할게요. 아니 그렇죠. 모네 해바라기에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 가치는 100억인데 네. 지금 그 경매에서 10억으로 환급이 되면 네. 그걸 객관적인 가치로 취급하는 거죠. 네. 시장에서 되는 게. 근데 이제 재무학에서 이제 말하는 가치는 내가 10억에 샀어요. 네. 10억에 샀는데 얘가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환원해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가를 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파악한다. 그렇죠. 네. 이제 스토리를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네. 어떤 거는 캐시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좁은 동네는 또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경제학의 인트리식 밸류 없이 정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네. 거기에 또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거죠. 미술품이라고 하면 가치 뭐 캐시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1년이나 아니면 10년이나 100년 후에 자손한테 물려줬을 때 내 자손이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이걸 샀다면 네. 그게 본인의 가치를 거기에 반영하는 거죠. 50년 후에 내 자식한테 유산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50억이 될 거다. 나는 그럼 지금 10억을 줬다. 네. 뭐 40억에 50년간 40억을 벌면 괜찮다. 본인이 판단하면 그게 본인의 그 10억에 대한 정당한 가치고요. 아 그게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미래 제가 가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보통 근데 그 좀 광의에 의미해서 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단순히 꼭 뭘 새우깡을 팔아서 돈이 얼마가 생겨서 회사 가치가 매겨지기도 이제 그게 주로 네. 메인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 조금 넓게 보면은 왜 이걸 주고 산 거지? 네. 본인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그 가치를 소비해서 뭘 먹어서 쓰는 가치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재무학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미래의 캐시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옳다는 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그냥 뭐 해석하지 못할 분야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까 질문 있었죠? 네. 네.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색형의 논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색형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 NFT화 되어서 가치를 가진 것에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지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색형의 논리에 뭐 벗어나서 그건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일단 색형의 논리가 뭔지 모르고요. 일단은 네. 이게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예술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뭐 조각을 하고 뭐 설치미술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작가들이 계속 그걸 생각하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의미가 결국에는 정신적인 가치하고 이렇게 호환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NFT는 지금 그러한 예술의 지금 핵심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다 다 NFT 딱지를 붙여서 예술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가치를 누가 매기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떤 가치요? NFT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치를 누가 아니, 모르겠어요. NFT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면 미술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매기나요? 미술 작품의 가치,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가 매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보는 또는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매기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주관적인 가치가 모여서 객관적인 어떤 그 경제 이익을 얻을 때 평균 또는 뭐 시장 가치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결국 NFT란 만약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서 이걸 NFT라고 찍어냈어요. 사실 그런 건 얼마나 그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뭐 거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걸 가치를 두고 만약에 그 가격에 샀어.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작가에게 그 가치가 전달이 된다는 데서 네. 이제 NFT가 의미를 갖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약간 그렇지 않은 그거예요. 느낌을 그러니까 가지시는지. 그 사람들이 그림에서 그림을 사가지고 만족하는 거는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을 준다. 아, 진짜 내가 뭐 NFT를 내가지고 사가지고서는 비싼 값에 팔거나 내가 얻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했다.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에 대해서 얻는 건데. 또는 심리적인. 그러니까. 예. 네. 심리적인 효과도 없겠죠. 네. 이제 근데 그거 말고 작가들은 그거 말고를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예. 예술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이 형상들은 나타내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거잖아요. 네. 네.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마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좀 이렇게 놀랐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독자분들한테 이제, 독자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울 거예요, 대화가. 근데 제가 이제 어디로 끌고 가고 싶냐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NFT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그 고유성을 입히는 그런 디지털의 아날로그를 입히는 속성이 지금 미술만 바꾸는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맞아요. 엄청난 부분을 바꾸는데 고민하시고 있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치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미제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제스가 해서 미제스가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써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한편 받아들이고 어떤 한편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그게 이로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할 때 들어간 세멘트 값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계산하는 그런 학파도 있어요. 물론 인정은 우리가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어떤 서울 아파트를 살 때는 거기에 들어간 그 원자재 가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함수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그 효용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자들이 어떤 느낌 받았으면 좋겠냐면 이분을 통해서 저는 쇼크를 받았는데 비트코인 고민할 때 가치의 트랩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농담을 아무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해해진다는 거예요. 엄청 난해해져. 우리가 지금 언어가 같은 한국말인데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죠, 비트코인. 그래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4만 달러 넘었어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하루는 6만 달러, 하루는 5만 달러, 하루는 4만 달러 이게 변하잖아요, 숫자. 아, 숫자, 그 가치가, 그 돈으로 지금 뭐 숫자의 가치 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컨셉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선생님께서 쓰고 있는 가치가 의미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펑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가치를 말해요.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도 그 작품 값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제 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공부한 사람이 지금 하신 말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피드백 같은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닝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되고 그래도 물론 그 밸류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고 밸류가 어떻게 미닝과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NFT 같은 걸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 생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밸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업앤다운을 하면서 정해질 거고, 어떻게 지금 단계는 소비자 인유와 공급자 인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갭이 너무 다른, 대외의 숫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샘플이 많아지면 이게 팍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가격대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단계까지 아직 가본 적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경매에 개인의 100억이면 100억, 그 사람의 능력을 정해져 버리니까. 근데 NFT로 만들어내면 물론 시장 자체는 파편화되겠지만, 그 솔루션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던져놓다 보면 그 수백만 개의 파편화된 NFT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솔루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어떤 솔루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오류예요, 사실. 근데 저도 재무관리를 이제 원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 고민이 챕터 1에서 굉장히 오래 나와요.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이상 이제 두 가지 병을 앓거든요. 하나 뭐냐면 이 주변 우리 지구 행성에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을 느껴요. 지구인이. 그리고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느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겠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저는 이제 너무 철학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농담을 하는 건데, 네,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모 사피엔스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믿고 그것이 주제가 되면 피카소의 그림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심 안 하죠. 그걸 주제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여러 사람이 그걸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지구 밖에서 그거를 보면 되게 임의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여러 사람이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시장.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느끼는 예술품의 가치와 시장이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괴리가 있고, 또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시장화 못 시키는 것도 반드시 존재해요. 이걸 또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요. 있고 절대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가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객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구 안에서 객관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임의성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절대적인 의미도 절대로 아니고. 그럼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못해요. 그렇죠. 사실. 제가 그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본 거는 바로 그 객관성이, 제가 객관적인 걸 본 거거든요. 아니 그 프로퍼티, 그 아무것도 아니다. 프로퍼티 로가 없어서 지금 이 나라를 못 산다. 그 프로퍼티 로 표상치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되거든요. 프로퍼티 로가 없다기보다는 밸류가 없으니까 프로퍼티 로가 없을 수가 있지. 밸류라는 게 있으면 로가 생기는 동인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진 않나요? 밸류가 있죠. 그렇죠. 밸류가 있죠. 밸류가 있는데 이제 그 제 언어로 하면 이제 귀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귀속을 못 시키니까, 누구에게 귀속을 못 시키니까 그 누군가들이, 저기 질문 나온 것처럼 그 누군가들이 그 평가해 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 돼. 그 누군가들 사이에서 트레이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만큼 가치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편집할지, 편집 안 하고 내보내면 이제 지혜 좋고 구독자 엄청 떨어지는 저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어떠한 그걸로 얘기를 할 거라는 옵션 없이 그냥 오늘 만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저희 앉아있는 사람이 좀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저도 지금 말을 듣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NFT 그림 같은 사무사 쓸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공개 방송은 마이애미에 갔다 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는다는 의미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거 하지 않으신 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거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가치를 못 느끼죠, 그죠? 네. 그것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네. 저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NFT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NFT 그림을 많이 사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가치만 그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다 경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왔을 때 그냥 지금 오태민 선생님 가시기 전에 또다시 그냥 공개방송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왔느냐에 대한 것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오늘 그 찍으시는 초대 방송이 어떤 의미로 찍을 거냐를 먼저 저희한테 어나운스를 해주시고 해야 우리 듣는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듣고 뭘 해야 되는지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있느냐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곧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저분은 이제 재무학 교수님이시고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서부터 알았는데 네네.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작가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길어졌어요, 예상보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과거 영상도 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크게 정확하게 말하시는 분의 의사가 다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가님은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다 들으셨을지 몰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두 분이 하실 거면 두 분이 따로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여기에 앉아서 물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전반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이 얘기죠. 사람에 대한 각자 이 시간에 대한 투자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낮에 듣고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좀 이게 말씀하시는 게 4차원이세요. 아무래도 뉴스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하면 아마 가치라는 것을 재무 교수님하고 저하고 화폐를 고민하는 저하고 예술하는 분이 전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재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첫 번째인데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제가 커트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길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죄송하고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또 끝낼게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근데 NFT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맞아요. 주관적인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10분 안에 끝낼게요. 원래는 이제 NFT 얘기하려고 모셨던 건 아닌데 밸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낮에 얘기를 듣고 좀 놀랬고 우리 재무학 교수님이 말하는 밸류가 캐시플로우거든요. 항구마를 낳는 거위가 있으면 그 항구마를 낳는 거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산다는 계산에서 이제 몇 개의 항구마를 낳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환산해서 그 항구마를 낳는 거위의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금하고 똑같아서 항구마를 낳지 않죠. 그냥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재무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눈에는 이 비트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가치라는 개념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지루해 하시고 의미를 못 찾으시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빅딩이에요. 그죠? 끝내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비트코인이 뭐냐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은 인류의 발견이다.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의미에서 발견이에요? 누가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 이제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팀이었던 거죠. 이번에 2008년에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2020년에 다른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더 강력한 의미로서 발견이다, 발명이 아니고 필연적인. 네, 필연적인 멘토리. 오케이. 비트코인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아요? 본인이 계신 그 필드하고 또 더 넓게 보셔도 돼요. 어떤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레드원 플레이어 세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레드원 플레이어? 레드원 플레이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메타버스 세상의 현실화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른 메타코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NFT, 메타버스, 샌드박스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거칠지만 10년, 20년 안에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앞으로 그 방향이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게 지금 마치 발견된 것처럼. 이제 오해가 좀 약간 있었어요.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8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이 그 담나가는 모든 것들을 토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혁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걸 꺼내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야 이제 제목께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관적인 그 어떤 그런 그 미닝이나 이걸 오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현실이 아니라 메타버스나 이런 싸이월드나 리니지나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되고 그런 곳에서 그것이 이제 교환을 막 하는 거예요. 교환을 막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객관화가 돼요. 평균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성에서 판단했을 때, 화성인이 있다면 화성에서 판단했을 때 지구인들이 어떤 물건에서 가치를 가진 것을 화성인들까지 납득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지구인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된 걸로 객관적이라고 말하죠. 그걸 시장이라고 말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또 다른 주주의 사실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NFT를 포스트 모던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건 뭐지라고 하고 이제 좀 기다렸던 거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아마 작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흐름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좀 길어진 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편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을 전부 토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분할할 수 있고 그리고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속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급 난이도인데 그거를 낮에 공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본인의 언어를 얘기해서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우리 팀하고 나 지금 천재를 만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얘기가 이제 쓰는 언어나 이런 게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이런 그림크를 갤러리에서 이렇게 가격을 매길 때요. 아시잖아요. 네. 자전거래하는 자기네가 그냥 비싸게 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지금 너무 많이 써갖고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 NFT도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네, 제대로 된 갤러리에서 그런 거를 아주 큰 갤러리는 그렇게 하겠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반영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해요. 맞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잘 모르겠다. 예, 어떤 갤러리들이 그런 갤러리들이 있죠. 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우리 앱스타에서 따로 이제 듣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바꿀 미래가 이제
네. 메타버스다? 네. 레디먼 플레이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 다시 그런 세계가 되잖아요.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필드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제문학 쪽에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듯이 10시간 동안 좀 다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았어요. 네, 아주 많이. 저한테 아까 낮에 자기 학교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 같은 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비트코인 굉장히 발전이죠. 재무학을 전공하신 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대단히 용기도 필요하고 그죠. 잘못하면 스크래치가요. 그죠? 가격이 올라주면 아니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예술하시는 분들 필드에서도 얘기 많이 해요?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기대하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